새로운 시대로 이제 돌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의 방식이 안 먹히는 거고, 그럼 왜 새로운 시대에 돌입을 했냐? 이 거대한 힘이라는 게 있다. 다섯 네. 가지 요인이 이제 네. 우리 사회와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요 거대한 힘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돌입했고, 그럼 이제 새로운 시대 투자는 요 거대한 힘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은 이제 투자 이 철학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패시브보다는 앞으로 액티브가 좀 더 주목을 받을 거고, 예전 방식의 분산 투자보다는 이 거대한 힘에 따른 이 테마에 집중하는 종목 집중 투자가 좀 더 빛을 볼 확률이 크다라고 하면서, 네. 또 한 기관은 블랙락입니다. 아, 블랙락 하면은 블랙락이요? 뭐 운용 자산이 1경이 넘는 네. 어마어마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블랙락이 네. 제가 이 시기 되면 항상 이 월가의 주요 기관들의 연간 전망을 종합해서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종합을 해봤을 때 블랙락이 좀 제일 재밌는 얘기를 한다. 아, 그렇구나. 좀 되게 그러면은 신박한 얘기를 한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블랙락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은 좀 대담한 선언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선언을 하면은 네. 웃음거리가 되거나 선구자가 웃음거리가 되거나 둘 중 네. 하나인데 네. 뉴노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또 사실. 뉴노멀. 네. 좋습니다. 10년 만에 뉴노멀.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네, 블랙락은 뭐 워낙 유명한 기관이죠. 뭐 ETF 사면은 블랙락 ETF 다들 한 번씩 네. 사시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뭐 ETF의 제국. 제가 레리 핑크가 블랙락의 CEO거든요. 네. 제가 레리 핑크 얘기를 할 때마다 자본주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레리 핑크는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예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되게 내가 만들겠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하네요.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네. 왜냐면 이제 세상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네. 발언권이 또 상당하잖아요. 세계 그런 것 경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력 있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이 매크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슈가 왜 이렇게 경계치가 안 맞지? 아, 작년, 재작년에 대침체가 온다 그랬는데 대침체 아예 안 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예측한 이유가 전통적인 시각대로 보면 와야 되거든요. 네.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고 경기 선행지수 꺾였고 이거 다 뭐 100% 맞는 거라는데 네. 안 맞았잖아요. 네, 안 그래서 맞았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로 이제 돌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의 방식이 안 먹히는 거고, 그럼 왜 새로운 시대에 돌입을 했냐? 이 거대한 힘이라는 게 있다. 다섯 네. 가지 요인이 이제 네. 우리 사회와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요 거대한 힘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돌입했고, 그럼 이제 새로운 시대 투자는 요 거대한 힘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은 이제 투자 이 철학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패시브보다는 앞으로 액티브가 좀 더 주목을 받을 거고, 예전 방식의 분산 투자보다는 이 거대한 힘에 따른 이 테마에 집중하는 종목 집중 투자가 좀 더 빛을 볼 확률이 크다라고 하면서 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미국 빅테크 앞으로 더 좋다. 네. 네. 아, 그러면은 아까 약간 캠피션은 M493에 조금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M7을 더 이제 어필을 하는군요. 블랙락은. 네. 아, 재밌네요. 그리고 블랙락 같은 건 또 이제 비트코인 ETF를 낸 회사답게 그렇죠. 비트코인도 앞으로 상당히 좋을 거고, 금 역시도 굉장히 유망해 봤습니다. 금 진짜 유망한 것 같습니다. 금을 샀어야 돼. 네, 그러면은 왜 뉴노멀에 돌입을 했냐? 네. 우리가 보통 이 경기 순환 4국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저점에서부터 회복기를 거치면서 슬슬 성장을 하고 확장기를 거치면서 경기 정점에 달했다가 네. 다시 이제 후퇴기에 접근하면서 경기가 슬슬 꺾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축기에 들어가면서 경기 침체를 맞이했다가 네. 다시 저점에서 회복기로 돌입하는 이 4개의 국면이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데, 네. 지금 이 4개 국면 순환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국면이 순환할 때는 맞았던 이런 경제 지표들, 장단기 금리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일리 있게 들립니다. 지금 굉장히.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힘, 네.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한 거대한 힘이 뭐냐? 네. 인구 구조 변화, 그러니까 노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아예 변화했고, 오케이. 그다음에 AI 혁명 때문에 기술 구조 자체도 변화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미국이 이끄는 일극화의 세계화의 시대에 살다가 이제는 우리 탈세계화의 시대, 다극화의 시대에 네. 살아가고 있고, 금융 투자 구조 역시도 변했다. 예전에는 은행이 돈을 웅통하는 기관이었는데 앞으로는 PE가 주도할 것 같다. 네. 이런 투자가 주도를 할 것 같다고 봤고, 그리고 에너지 구조 역시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이게 또 엄청 큰 변화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큰 쓰던 변화죠. 에너지를 완전히 다른 에너지원을 쓴다는 거. 그래서 이 5가지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런 경기 순환 4개 국면에서 살던 이런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런 새로운 세상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추세선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네, 그렇죠. 이 그래프의 이제 점선이 추세선이고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더 성장할 때도 있고 성장을 덜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추세선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네. 이제는 이 추세선이 이어진다고 보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죠. 이 베이스라인이 이제는 없어진 것 같다. 추세가 완전히 위로 튈 수도 있고 완전히 아래로 튈 수도 있고 그대로 네.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대한 힘이 바뀌는 세상, 거대한 힘으로 바뀌는 세상의 변화가 이 추세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뉴노멀 시대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 위아래 완전 열렸다 이 얘기인가요? 네, 위든 맞습니다. 아래든? 위아래가 완전히 열렸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어렵게 만드시네.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네요. 그래서 실제로 오케이. 시장도 네. 이 새로운 시장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 아. 이 그래프는 이제 10년물 금리 변동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난 뒤에 10년물 금리 변동성을 나타낸 건데 과거보다 지금 경제 지표가 발표됐을 때 채권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지금 뭐 경기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네.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걸 시장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이 베이스라인이 없는 네. 추세가 없는 네. 세상이 된다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열어버리는데 어려운 세상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여기서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새로운 투자 기준이 생길 것이다.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경기 예측을 장기로 하지 마라. 네. 추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단기다. 네, 좋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네. 단기 예측, 확실한 오늘만 보고 단기 예측. 살아라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좋아요. 오늘만 살아라라는 네. 거고 장기간 확실한 거는 어떤 이제 경제 추세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힘밖에 없다. 요거는 네. 뭐 1, 2년 지속될 트렌드가 아니라 몇십 년 이렇게 지속될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힘밖에 없고 그래서 거대한 힘을 중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돌입을 하는 거잖아요. 블랙락의 말에 따르면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랬는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네. 거는 이제 좀 안 먹힐 거다 보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혹시 결론이 있나요? 이게 결론인가요? 네, 그래서 결론이 네. 미국 주식 장이다. 방금 혀으로 용납할 뻔했네. 하여튼 이 양놈들은 이게 안 돼. 아 그래. 어차피 우승은 네. 어음이구나. 어음이. 그렇죠. 예. 요 아래 그래프는 네. 이제 미국 주식과 비미국 네. 주식의 이제 수익률과 그다음에 이제 이 이익을 나타낸 건데 네. 계속해서 뭐 2010년부터 이 갭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갭 커지고 트렌드가 그냥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블랙락은 보고 있습니다. 그 5가지 거대한 그 시장의 변화 때문에 이거 되게 이 사람 논리가 되게 약간 무적의 논리가 뭐냐면은 보세요. 이제 데이터나 지표나 다 틀려도 그냥 미국 주식 사라는 얘기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채권 금리도 틀릴 거고 뭐 경기 순환 사이클도 다 안 맞을 거고 데이터도 다 틀릴 거고 막 다 이럴 건데 그래서 이런 이유는 다 틀리는 이유는 되게 거창한 5가지의 거대한 이 변화로 인해서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틀려도 어색해하지 마라. 틀린 게 당연하고 이제 그 사이클을 벗어났으니까 옛날에 보는 방식으로 해석이 안 되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냥 미국 주식 사라. 어마어마한 그 논리 구조네요. 제가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 좋을 거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래도 뭐 본인 나름대로 이제 이 네. 논리는 제시를 합니다. 우선 네. 첫 번째로 경기 예측을 좋습니다. 장기로 하지 말고 단기로 네.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들의 단기 예측은 어떠냐? 우선 글로벌 저성장 트렌드가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성장률이 낮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면은 국가별로 보면은 그나마 미국이 양호하다. 양호하죠. 실업률도 낮고 소비도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가계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엄청 많죠. 미국이 경제가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해서 이 둔화된 성장에서 미국이 앞서가고 있고 네. 그리고 블랙락은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한 번 더 칠 거라고 오. 70년대에도 한 번 네, 왔다가 또 두 번 쌍봉이 있었으니까 그쵸. 인플레이션이 또 한 번 온다. 블랙락이 2000년간 주요 선진국들 그 주요 국가들의 물가 데이터를 한번 쭉 보니까 네. 이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경우는 네. 90% 확률로 파도가 한 번 더 치더라. 아. 쌍봉이 오더라. 네. 라는 건데 그러면은 90% 확률로 파도가 한 번 더 칠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그나마 그래도 낫지 않냐? 왜냐면은 미국이 고물가와 고금리에도 잘 버텼고 미국이 네. 금리 올리니까 죽어난 거는 다른 나라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인플레가 더 치면은 그래도 미국이 더 유리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 아까 보신 그 새 시대의 부적은 채권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더 커졌고
그리고 블랙락 같은 경우는 2025년에 글로벌리하게 정권 교체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저성장과 고물가 때문에 많은 현재 정부 여당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가 올해 많이 일어날 거고, 근데 이 새로 취임하는 정부는 이 지난 정부와 차이를 둬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실망한 지난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성과를 내는데 엄청 집착을 할 거다. 네. 그 과정에서 또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모로 올해는 이제부터 변동성이 커질 텐데 이거 역시도 미국이 유리하지 않냐? 왜냐면은 미국은 네. 트럼프가 됐는데 이미 겪은 거고, 네. 그리고 트럼프의 변화를 시장은 그나마 좀 반가워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미국이 유리할 거다라는 거죠. 아, 정치적 불확실성도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번 경험했던 대통령이 또 오는 거니까 다른 뭐 우리나라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근데 어쨌든 이 말도 맞는 게 그 백래시가 되게 세게 올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민생이 살기 어려워가지고 조금 불만이 쌓여 있는 그런 사회에 그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 대중 이제 일반 국민들을 약간 안도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뭐 상당한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뭐 결국 답정 미국이지만은 미국 주식 괜찮다고 말할 만한 어떤 환경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감이 잘 되네요, 이 부분은. 네. 그럼 이제 앞서 새로운 투자 기준 3가지 중에서 네. 한 가지 봤잖아요. 네. 여기 그럼 미국 주식이 여기 해당한다. 네. 그럼 두 번째 장기간 확실한 건 거대한 힘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엔 미국 주식이 왜 해당하냐? 네. 뭐 미국 주식이 이 거대한 힘에서 선두 주자로 앞서간다. 특히 AI에서 뭐 미국이 선두 주자다 치고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네. 빅테크들이 AI 혁신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럼 그 과정에서 밑에 그래프는 이제 소위 말하는 M7 주식이 S&P 네.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거거든요. 아, 비중이 이제는 뭐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AI 기술 혁신이 미국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지수 자체가 이 거대한 힘에 상당히 수혜를 받는 그런 지수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만 봐도 미국이 이 거대한 거대한 힘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AI 이만큼 네. 몰랐는데 네. 뭐 더 가나에 있어서는 아. 블랙락은 뭐 이제 시작이라고 보더라고요. 네. 블랙락은 이제 AI가 새로 도입되는 거를 이제 3단계로 나눴거든요. 첫 네. 번째 구축 도입 변화인데, 구축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인프라를 까는 거죠. 데이터 센터 짓고 또 부족한 전력들을 확충하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도입은 이제 인프라가 깔린 다음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제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도입이 되는 거고, 변화는 이 도입이 완전히 끝났을 때 아마 블랙락은 새로운 산업 자체가 완전히 변할 것이다. AI 때문에. 그래서 이 3단계 중에서 우리는 지금 구축 단계에 있다. 네. 네, 그래서 2030년까지 인프라 구축에만 한 7천억 달러 정도 써야 되는데, 근데 이 돈을 정부 투자나 몇몇 기업의 투자로 다 충당할 수가 없다.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앞서 거대한 힘 중에서 이제 PE가 상당히 주목받을 거라고 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려면은 PE가 반드시 와야 된다. 근데 PE 시장도 미국이 최고다. 네, 한마디로 맞아요. 인프라 깔아야 되는데 깔 수 있는 자금력도 거의 지금 미국만 독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 미국 GDP에서 금융, 은행을 포함해가지고 금융이랑 이 자산운용업이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생산에서 20% 이상 차지, 자동차보다 훨씬 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융업이 큰 나라를 보면은 신생 국가인데 초반에는 국영 중심의 은행이 많다가 산업이 나오면서 금융산업 사이즈가 작아지는데 미국은 지금 금융산업이 가장 커진 걸 보면은 역설적으로 그러면 다른 산업이 되게 앞으로 엄청 커질 거라는 거를 또 내포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구축 도입 변화도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 구축에서는 챗봇인데 지금 도입 단계니까 지금 우리의 임무를 한 50% 정도 해주는 에이전트들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AI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그리고 변화 단계를 가면은 그때는 AI 에이전트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가 알아서 일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금 이렇게 유튜브 찍고 있는 거 제 사진이랑 에릭 사진으로 제가 대본도 그냥 대가들 했던 거 다 자기가 대본 PPT 만든 다음에 코파일럿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마치 정말 촬영하는 것처럼 촬영하면서 무슨 AI 제너레이티브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제약 없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큐가 크게 늘어나는데, 물론 그것까지 몇 년 남았지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되게 지금 초중반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이거를 현재 AI 그 미국 테크 기업들이 되게 주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냥 과거 M7이랑 M493에 대한 그 경합 구도가 작년 말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M7이 막 비싸다는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은 PER 30배고 그렇게 안 비싸걸랑요. 그래서 그냥 결국으로는 둘둘 돌고 돌아 돌돌 M7 돌돌 미국 주식 돌돌 미국 ETF 뭐 너무 한심합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블랙락은 뭐 이건 좀 번외긴 한데, 네. 그러니까 블랙락이 인프라 투자 사실 개인이 못 하잖아요. 네, 이런 못 하죠.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개인. 근데 개인이 이제 이 판에 낄 수 있게 하도록 뭐 이것도 ETF화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돈을 더 끌고 오겠다는 거죠. 그런가 보네요. 네, 이것도 변화긴 한데 이 아까 거대한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대한님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가치주도 미국이 좋아 보인다. 아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7 ETF 하나 살까봐 또 그 다른 ETF도 얘는 ETF를 다 팔아야 되니까 레리핑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사라는 얘기네요. 무서운 ICRS 사람이네요. 가치주 ETF가 또 있거든요. 네. 이 그 근거는 요건 이제 이 S&P 500 내에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이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차이를 나타낸 건데요. 네.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주가 저평가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 한 0.58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중간값이 한 0.8이다. 그래서 한 지금 가치주가 밸류에이션의 40% 정도 올라야지 중간값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집어 보면 엄청 싼 수준이기 때문에 네. 가치주가 더 뛸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 흐름이 촉매가 터졌느냐, 흐름이 오느냐, 뛸 수 있는 지금 시동을 걸었냐고 보면은 작년 상하반기 흐름을 보면은 이 가치주가 시동을 좀 건 것 같다는 거죠. 네. 이 그래프는 이제 S&P 500의 섹터별로 상하반기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이제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상반기 수익률이고요. 네.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분이 하반기 수익률입니다. 상반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장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sek터들이 잘 나갔죠. 네. 그리고 이제 가치주가 포진해 있는 섹터들이 조금 부진한 경향이 있는데, 근데 하반기에 들어서니까 저 화살표로 주황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다 오른쪽으로 뻗은 걸 보면 하반기 그쵸. 때 좋았다는 네, 거군요. 하반기 때 가치주가 좀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이 25년에도 유지가 된다면 가치주도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럼 이제 세 가지 투자 격언 중에서 네. 두 가지에 다 미국 주식에 해당한다라고 봤는데, 그럼 마지막 이 과거 데이터를 통한 투자 선택, 요거는 네. 어떤 거냐? 이 앞서 말씀하신 밸류에이션, 네. M7이 비싸다라는 얘기와 좀 상동하는데, 이 과거로 현재를 재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S&P 500이 PE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상당히 비싼 수준인데, 네. 이런 거는 이제 안 먹힌다. 왜냐면 데이터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과거 기준으로 현재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거는 오렌지와 사과를 비교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렌지는 오렌지끼리, 네. 사과는 사과끼리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과거 성질 예전 이미 바뀐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실제로 이 AI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한 3단계 네. 도입과 변화 단계에 이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이 완전히 바뀔 텐데, 그렇죠. 이런 파급력을 감안하면은 지금 과연 비싸다고 할 수 있냐? 비싸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네. 설사 비싸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은 수익률에 단기보단 장기에 영향을 준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PE가 높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낮은 거지, 단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밸류에이션이 적어도 25년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거의 미국 주식 찬양론을 펼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미국 채권은 좋냐? 네. 블랙락은 채권은 이제 아닌 것 같다. 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트럼프 재정 적자 때문에 네. 앞으로 채권을 많이 찍어낼 것 같은데, 네. 채권 수요는 지금 줄어들지 않냐? 탈세계화 때문에 더 이상 미국 채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는 많이 사라지고 있고, 네. 그리고 앞서 봤듯이 인플레이션 파도가 한번 더 올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잖아요. 예. 인플레이션 파도 더 치면은 이것도 채권의 악재인데, 네. 그래서 채권은 여러모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채권이 위축된 이 지위를 비트코인과 금이 차지할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금 엄청나게 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탈세계가 진행이 될수록 반미국 진영에서도 금을 많이 사고, 그럼 네. 친미국 진영에서 금 안 사냐? 금 산다. 왜냐면은 친미국 진영에서도 금은 전통적으로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금은 계속해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화 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서 네. 뭔가 이 괜찮은 다각 분산 투자의 옵션이 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주황색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 금색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변동성이 22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도입된 이후로 변동성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주식 수익률과의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랑 같은 방향으로 예전만큼 잘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은 비트코인 제도권 내로 들어오니까 괜찮은 분산 투자 수단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채권의 자리를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블랙락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 말이 맞는 게 사실은 화폐의 근본이자를 해지한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1971년부터 해제했으니까 이제 55년 된 거잖아요. 55년 된 거고 그 전까지는 화폐의 기초로 금이 다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금을 모았었는데 그 이유는 그 금이 화폐였지만은 화폐의 총량이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모았걸랑요. 근데 화폐가 무제한 발행한다고 되면은 잘 모으진 않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화폐를 안 모으고 자산을 사거든요. 아파트로 비유하면은 아파트가 총량이 무제한 발행되진 않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사는 거지, 무제한으로 발행된다 생각하면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는데, 돈도 똑같이 예전에 돈이 교환 매개체라 하더라도 총량이 제한이 된다 그러면 돈을 갖고 있으면 좋죠. 아무거나 교환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달러가 55년 전에 그렇게 된 이후부터는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뭘 사는 게 좋은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놓고 그냥 비트를 산다. 예를 들면 지급준비금으로 비트를 산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가 달러보다 더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되다 보면은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되게 의구심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물가가 뭐 두 번 쌍봉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열려있는 생각인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달러 가치도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걸랑요. 근데 요즘은 막 달러 인덱스 다시 또 막 점프하는 걸 보면은 그렇다고 또 이제 금리 올라간 걸 보니까 또 블랙락 전망이 또 맞았던 것도 같기도 하고, 약간 연초긴 하지만 밀밥을 잘 깔았네요. 매크로 데이터 다 틀려도 뭐 밀밥이 잘 깔려 있잖아요. 주식만 짱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대로 다 보는 게 다 틀릴 수도 있다.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냥 뭐 다 안 맞아도 그 왜 그러면 5가지 거대 힘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면필성 그 밀밥을 잘 깔아놨고, 굉장히 나도 이 깨 세미나를 좀 해야 되겠다. 레리 핑크 역시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 역시도 좀 많이 영향을 받아서 바뀔 거라고 하는데, 앞서 봤듯이 이제 베이스라인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다 맞는 방법론은 없다. 60대 40 주식 6 채권사 해가지고 네. 모든 시나리오에 다 맞겠냐? 아니다. 채권이 굉장히 저조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네. 많고, 그래서 어떤 자산군으로 분배를 하는 것보다는 테마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러니까 주식을 얼마 사고, 채권 얼마 사고, 금 얼마, 현금 얼마. 그래서 뭐 주식 중에서는 뭐 미국 주식 얼마, 비미국 뭐 유럽 얼마 이게 아니라, 유럽에 투자를 하는데, 네. 그러면은 유럽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거대한 힘에 맞는 유럽의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굉장히 뭐 유망한 AI 회사가 있다든지, 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유럽 기업에 투자하는 거지. 유럽 전망이 안 좋은데? 그럼 유럽 비중 줄여야 되나? 이게 아니다. 유럽에 AI 괜찮은 AI 회사가 있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보니까 알파 헌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다르다인데, 이번에 다르다 하면 다들 웃으시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단어가 이번엔 다르다라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르다가 성립을 하려면은 네. 좀 말장난 같긴 한데, 이번엔 달라야 됩니다. 네. 그 그렇죠. 구루 중에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구루가 있거든요. 네. 제가 이분 또 나중에 소개해 주실 거죠? 저 법을 네. 간별사라고 부르는데, 아까 좋습니다. 말씀드린 캠피셔가 이제 긍정에 있다면 네. 부정의 끝단을 소나무처럼 지키는 그런 분인데, 항상 주식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분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사례가 딱 한 번 있다라고 예전에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 뭐냐면은 정말 이 레짐 체인지라든지 네. 패러다임 시프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차원이 바뀌는 게 발생을 하면은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되더라.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도 1차 산업 위주일 때 인도가 유망하다고 해서 네. 인도 주가가 막 올라서 인도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버블 수준까지 올라온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인도가 정말 실제로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된 사례가 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완전 레짐 체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진짜로 세상이 바뀌나? 정말 이번엔 다른가라면은 미국 주식 비싼 거 아닌데? 정당화가 되는데?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블랙락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알파 헌팅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수보다는 이제는 지수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종목을 잘 골라라. 그래서 코스피가 안 좋아도 코스피에서 좋은 종목은 굉장히 또 아웃퍼폼 할 수 있다. 뭐 맞죠, 항상 지수가 안 좋아도 아웃퍼폼하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게 더 빈번해질 거라는 거죠. 그 주식 지수와 종목 간의 괴리가 더 커질 거다라고 보는 게 블랙락의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엄청 잘 됐는데 사실은 코스피 안에서도 그 뭐 이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방산주 관련해서 보면은 지난 2년 동안 다 열더블 이상 났어요. 그러니까 2년간 1000% 이상 그로스가 있었고 시계열을 넓게 보더라도 우리 바이오텍 기업들 보면은 다 알테오젠 같은 회사들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뭐 수출 기업들 다 좋았거든요. 삼비디아. 뭐 삼양 같은 삼비디아든 아니면은 뭐 연어 정자주사인 파마리서치든 이제 수출 기업들은 다 좋았고 우리나라도 결국 보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했지만은 뾰족한 성장을 하는 특별한 기업은 알파가 엄청났거든요. 과거에는 이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서 물론 과거에도 강세장이 있긴 있었는데 완전 나홀로 상승을 보이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되게 많아진 것 같고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특정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에 부합해버리면은 그냥 완전 투더문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알파 헌팅이 잘 되면은 되게 좋은 시기인데 이제 알파 헌팅은 알파라는 거는 이제 초과 상승을 찾는 건데 시장 패시브를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는 내가 직접 하면서 초과 수익을 내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초과 수익을 직접 내다가 시장에서 괴사를 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초과 수익을 찾아서 헤매다 보면은 자꾸 너무 꿈에 좀 치중을 하게 되고 너무 꿈을 치중하다 보면은 그 꿈이 안 왔을 때 그냥 바로 그 제레미 그랜슨 같은 그 간별사가 와가지고 그 꿈 안 와 이러면 그냥 주가 완전 나락으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아는 레핑크 같은 그런 블랙락 대표가 이제 알파 헌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본인들은 패시브를 팔면서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레리 핑크는 주식운용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브만 팔다 보니까 이제 심심해. 그래서 막 알파 찾고 싶어. 사람은 자기가 안 갖고 있는 걸 지향하는 거 아시죠? 아, 네. 네, 그러면 전 세계 최대의 패시브 ETF를 갖고 있는 회사의 대표는 뭘 추구할까요? 알파를 네. 추구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이거 ETF 만드니까 다 패시브 사람들이 ETF 패시브 할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이 ETF랑 액티브 투자하더라. 그렇죠. 이제 ETF만 하면 너무 약간 재미가 없긴 하니까. 근데 그 ETF 중에서 또 믹스해서 그런 게 또 알파 전략이기도 하고 어쨌든 미국 주식 나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네요. 미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얘기 들어보면 나쁘다는 얘기가 산더미같이 나오는데 약간 그런 얘기가 좀 없어서 좋았고 근데 둘 다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마켓 분위기를 되게 그 근거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나 생각 체계가 한쪽에 쏠려 있다면은 그 반대를 약간 언급을 해주면서 좀 밸런스 이런 게 이제 마켓의 센티먼트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그게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니까 되게 좋았어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뭐 정리를 이제 에릭의 거장 이야기 채널은 되게 떡상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도 에릭은 이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 채널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본인 채널은 본인 채널이니까 더 열심히 하시겠죠. 다만 거기는 혼자 하고 있을 거고 네, 여기는 이제 혼자. 저랑 네. 할 건데 근데 아마 채널 가셔가지고 구독해 주셔서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채널에도 계속 나오셔가지고 네.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발언이 또 쌓여 있으니까 나중에 또 사후 점검을 또 할 수 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후 점검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은 그런 점검을 토대로 또 어떤 식으로 논리 체계가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다면 또 어떻게 바뀌고 왜 바뀌고 이런 걸 추적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서 좀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올해부터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 채부심을 도와서 에릭의 거장 이야기에 있는 컨텐츠를 저희 쪽에도 이제 공급해 주시면서 같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텐데 새 컨텐츠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부심에도 제품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그 난방기 세대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이 난방기로 쓰고 있는데 직풍을 맞으면은 좀 건조한 게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클레임을 하고 있는데 공조시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저를 달아서 직풍을 조금 억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좀 있거든요. 사실은 사무실이나 자기 책상 자리마다 열풍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에버메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열풍기가 아니고 카본 히터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스위치를 키자마자 바로 따뜻한 복사열이 이제 발열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생긴 게 좀 조선시대 삭가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 위에 있는 거는 일부러 상판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건 제가 좀 잘 보이라고 위에 올려놓은 거고요. 실제 사용하는 거는 저희 발밑에 옆에 내놓고 쓰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자기 발밑에 그 상판이 무릎 높이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커피 같은 걸 올려놔가지고 이제 여기 올려놓으면 또 좀 따뜻하게 데펴지는 게 있어서 이제 이거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가격이 원래는 15만 9천 원이었는데 저희 채부심에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7만 9천 원. 거의 사실상 반 가격에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은 뭐 이제 겨울 다 끝나가는데 히터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이 에버홈에서 이 가습기가 있는데요. 이 가습기는 이것도 판매 가격이 7만 4천 원짜리 가습기인데 이거를 같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만 9천 원에 이제 요 카본 히터하고 그리고 가습기를 같이 주는 패키지를 하게 된 겁니다. 저처럼 사무실 작업이 많거나 또 실내 난방이나 열풍이 너무 세거나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부분에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카본 히터랑 같이 가습기를 세트를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합쳐서 원래는 20만 원도 넘는 가격인데 지금 7만 9천 원에 7만 4천 원짜리를 그냥 무료로 이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패키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성비가 충분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구성으로 이제 열기와 습도를 다 챙기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화이팅입니다.